오늘은 그 다음 챕터로 넘어가서 사실은 다음 챕터로 넘어가서 우리 인플레이션의 결정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교과서 순서를 살짝 바꿔서 그 통화와 인플레이션에 관한 내용을 먼저 하고 그리고 그걸 마치고 나서 우리 이 통화 공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는 것을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내용들은 실물 경제에서 GDP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또 실질 이자율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명목 이자율이 아니고 실질 이자율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하는 것을 봤어요. 오늘은 이제 명목 변수들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하는 것을 조금 초점을 맞춰서 보도록 합시다. 오늘하고 내일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라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실질 이자율이 아니고 명목 이자율이라는 것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하는 것을 보도록 합시다.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장기에서 인플레이션율이라고 하는 것은 물가 상승률이라고 하는 것은 통화량의 크기에 따라서 통화량의 증가율 또는 통화량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이 이번 챕터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 과정을 보기 위해서 먼저 통화 또는 화폐라는 것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잠시 생각해보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우리가 영어로 그냥 money 그러는데 우리말로 이제 이것을 번역하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화폐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통화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뭐 예를 들면 monetary supply 그러면 money supply 그러면 화폐 공급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통화 공급 이렇게 번역하기도 해요. 또 monetary policy 이렇게 얘기하면 이 경우에는 우리가 화폐 정책 이렇게 얘기하면 좀 뭔가 어색하니까 통화 정책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나도 수업 시간에 통화라는 말과 화폐라는 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쓸 거예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두 개의 개념이 크게 다르지 않다. 우리 매크로에서 하는 상황에서 통화라는 말과 화폐라는 말이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우리가 지난 챕터에서도 GDP의 결정, 실질 이자율 결정 과정에서도 봤듯이 우리가 지금 다루고자 하는 이런 분석은 장기 분석이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고전학파의 분석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장기 분석 고전학파의 특성은 가격이 신축적으로 결정된다라는 것이 되겠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GDP의 결정에서 예를 들면 K의 자본의 양과 L, 노동의 양이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생산함수에 의해서 GDP가 결정이 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사실은 꼭 그렇게 가정을 하지 않더라도 이를테면 우리가 장기 분석인데 K라는 놈은 굉장히 시간이 천천히 두고 변하는 놈인데 K는 그냥 고정시켜 놓고 노동만 변한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장기지만 이 노동의 양이라는 것이 딱 고정되어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따라서 노동의 양이 변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지난번에 우리가 분석한 내용이 크게 달라지진 않아요. 예를 들면 노동의 그러니까 생산함수에 들어가는 L이라고 하는 놈이 노동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노동의 수요라는 거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었어요. 그죠? 노동의 수요라는 것은 노동의 한계 생산 곡선하고 똑같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노동의 공급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수직선이라고 이렇게 가정을 했어요. 근데 수직선이 아니고 우리가 보통 보는 우상향하는 곡선이라고 생각을 해도 큰 차이가 없어요. 왜 그럴까? 노동의 공급이라는 것은, 노동의 수요라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기업이 하는 거겠죠? 그죠? 노동의 공급은 누가 해요? 가게가 하는 거겠죠? 그죠? 실질임금이 높으면 노동을 더 많이 공급하려고 하고, 실질임금이 낮으면 노동을 적게 공급하려 한다. 다시 말하면, 실질임금이 높으면 더 많이 일을 하려고 하고 실질임금이 낮으면 일을 적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노동의 공급 곡선은 우상향한다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하향하는 노동의 수요 곡선, 우상향하는 노동의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 노동량과 균형 실질임금이 결정이 될 것이고, 그죠? 이때 가격이 신축적이라는 얘기는 거기에는 임금 역시 노동의 가격이기 때문에 임금 역시 신축적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노동의 수요와 공급이 항상 일치해서 거기서 균형 임금, 균형 실질 임금, 균형 노동력이 결정된다. 즉 그때의 균형 노동량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고용 데이터를 공부를 할 때 일종의 실업률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지는, 근데 실업률이 완전히 제로에 가까워지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나중에 노동을 공부를 할 때, 노동시장을 공부를 할 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일종의 자연 실업률이라는 게 있어요. 완전 고용 상태에서의 실업률을 자연 실업률이라고 하는데, 이때 완전 고용이라고 하는 말은 실업률이 제로가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가 고용 데이터에서 공부했지만 이를테면 내가 어느 날 학교를 그만두고 다른 회사로 간다. 그러면 회사로 갈 때 한 2달 정도 기간이 있다. 그러면 그럴 때는 실업자로, 내가 2달 동안 실업자가 되지만 다음 직장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의 실업자는 아니죠. 통계상으로는 실업자로 잡힐 수 모르지만 그런 경우까지를 포함하면 실업률이 0%가 될 수는 없어요. 완전히 고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따라서 노동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점에서 완전 고용이 이루어진다. 실질 임금이 신축적으로 움직인다면 그때 결정되는 것이 우리가 앞에서 봤던 L바다, 이렇게 봐도 문제가 없겠어요. 자, 잠깐 딴 얘기를 했었고 이제 머니와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를 바로 하도록 합시다. 인플레이션율이라는 것은 물가 지수의 상승률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전반적인 가격 수준이 올라가고 있는 현상을 인플레이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반면에 가격이라는 것은 어떤 한 재화 또는 서비스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화폐 양을 우리가 가격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재화가 100원이다. 그러면 그 재화 한 단위를 사는데 화폐가 100원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가격이라는 것은 반대로 1원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해요? 그 재화, 100원짜리 재화를 100분의 1만큼 살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따라서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재화를 구입하는 데 필요한 화폐의 양이고, 따라서 가격이라는 것은 그 재화로 평가한 화폐 한 단위의 구매력의 역수라고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구매력이라고 하는 것은 가격분의 1이 되겠죠. 그죠? 화폐와 구매력은 서로 반비례 관계가 있을 테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화폐를 공부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얘기가 이제 화폐의 기능부터 얘기를 해요. 화폐의 기능을 보통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 뭐가 있어요? 첫 번째는 교환의 매개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한다. 미디엄 오브 엑스체인지라고 하는 것.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팔고 할 때 항상 화폐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화폐의 첫 번째 기능은 교환의 매개 수단으로서 거래를 위해서 화폐가 기능을 한다는 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기능이 되겠어요. 두 번째 화폐의 기능은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작동을 한다. 즉 다시 말하면 화폐라는 것은 어떤 가치를 저장해 놓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에서부터 미래로 구매력을 이전할 때 필요한 것이 될 거예요. 물론 이제 세상이 점점점 복잡해지고 금융시장이 발달을 하면서 화폐의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기능은 점점 약화되고 있는 추세예요. 내가 화폐를 가지고 있으면 거기서부터 받는 나의 수익이 얼마가 되겠어요? 내가 화폐를 보유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라는 돈을 은행에다 예금을 해놨다. 그러면 100만 원을 은행에 예금했을 때 받게 되는 여러분의 수익은
얼마가 돼요? 이자율이 되겠죠. 그죠? 그 이자율이 어떤 이자율이 되겠어요? 우리가 구매력으로 평가한 실질 이자율이 사실은 여러분이 은행에 예금했을 때 받게 되는 수익률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행에 돈을 예금한 거 대신에 그것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 뭐 여기서 얘기하는 뭐 이를테면 화폐로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뭐 화폐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정의해서 굉장히 좁게 정의할 수도 있고 넓게 정의할 수도 있지만 일단 화폐를 현금이라고 생각을 하면 현금으로 여러분들이 뭔가를 보유하고 있다.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거기서부터 나오는 수익률은 얼마가 돼요? 예금을 하면 실질이자율 R이 됐어요. 그죠?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갖게 되는 수익률이 얼마가 돼요? 현금 보유로부터 나오는 수익률은 얼마예요? 0이라고 대답을 하는 경우는 우리가 어떤 경우를 생각하냐면 명목 수익률을 생각을 할 때 0이 되겠죠. 실질 수익률을 생각하면 얼마가 될까요? 마이너스 파이, 그죠? 인플레이션율에 마이너스를 붙인 것만큼 현금 보유의 수익률이 발생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면 물가가 자꾸 올라가 버리면 내가 그 정해진 현금 가지고 살 수 있는 구매력은 점점점 줄어들겠죠. 그죠? 따라서 실질 수익률은 마이너스 파이가 될 거예요. 따라서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적어도 수익률 측면에서 보면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화폐의 기능은 과거에 비하면 많이 약화되어 있다. 물론 뭐 100% 없어졌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화폐를 보유하고 있으면 일단 가장 좋은 점이 뭐예요? 안전하죠. 그죠? 수익률은 마이너스지만 안전해요. 물론 뭐 돈 잊어버릴 수도 있고 뭐 이런 경우도 있지만 그런 거를 생각하지 않으면 사실은 안전한 자산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은행에 예금해 놨다가 은행이 망하면은 은행이 파산을 하면 예금을 못 돌려받을 수도 있고 물론 예금보험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5천만 원까지는 예금 보장이 되지만 그 이상 되는 것은 예금 보장이 되지 않고 또 예금보험 제도라는 것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것도 한 20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사실은 예금보험이 제도가 없었을 때는 은행에 예금을 했을 때 실질 수익률은 R이지만 파산의 확률은 또 있기 때문에 안전성 측면에서는 현금이 더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겠어요. 자, 세 번째 마지막 화폐의 기능으로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가치평가의 단위가 된다. 즉 가치를 평가하는 어떤 재화나 서비스나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공통적인 어떤 계산 단위를 화폐라는 것이 제공한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이와 같이 세 가지 기능 정도를 화폐의 주요 기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최근에 와서보다 과거를 보면 이 세 가지 기능이 사실은 화폐라는 것이 처음 생겼을 때에 비하면 지금 기능이 많이 약화됐어요. 교환의 매개 수단이라는 것도 꼭 우리가 현금을 주고받고 안 하더라도 뭔가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경우가 생기고 가치 저장 수단도 아까처럼 얘기했듯이 좀 줄어들었고 이렇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는 우리가 화폐 특히 현금의 기능이라는 것이 좀 약화된 측면은 있지만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보면 그 중에서 교환의 매개 수단으로서의 기능이 사실은 화폐의 가장 어떤 면에서 원초적이고 중요한 기능으로서 작동을 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따라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고전화폐의 이론들 특히 1920세기 초반부터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한 그런 이론들에서는 화폐의 교환의 매개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첫 번째로 우선시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이론들이 발전을 했었어요. 자, 우리가 다음 시간이나 또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보겠지만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챕터 바로 앞에 있는 챕터 어떤 화폐 공급의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챕터에서 자세히 보겠지만 이 화폐라는 것을 여러 가지 형태로 좁게도 정의하고 넓게도 정의할 수가 있어요. 가장 좁게 정의하면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현금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좀 넓게 정의를 하면
현금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은행에 예금을 해놓은 이를테면 보통 예금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역시 화폐라고 정의할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은행에 보통 예금을 해놓으면 언제든지 내가 예금을 할 수 있고 원하면 은행에 가서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화폐에다 포함시키기도 하고 더 넓게 해석하면 정기예금이나 또는 좀 현금화하기가 용이한 금융상품들까지 다 포함해서 화폐 또는 통화로 정의하기도 해요. 그런 거에 따라서 뭐 M1, M2, 그 다음에 M1, M2의 약간의 변종들 뭐 이런 것들을 화폐 또는 통화라고 정의하고 사실은 화폐라고 표현하기보다 그럴 경우에는 통화량 또는 뭐 화폐 공급, 통화 공급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쯤에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서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통화 공급 이러면은 우리가 먼저 생각하는 거는 중앙은행에서 통화 공급 통화량을 결정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하는 것들을 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 챕터에서는 그런 통화량이라는 것을 일단은 중앙은행에서 결정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 통화량이 중앙은행에서 결정했을 때 인플레이션하고 어떤 관계를 갖는지 하는 것을 보도록 합시다. 자, 통화량과 인플레이션에 관한 고전화폐의 이론을 우리가 화폐 수량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Quantitative Theory of Money라고 하는 것이 과거 고전화폐 사람들이 생각한 화폐와 인플레이션의 이론이 되겠어요. 자, 이 화폐 수량설 Quantitative Theory of Money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개념을 하나 먼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 개념이 뭐냐면 화폐의 유통 속도라는 것이 되겠어요. 벨로시티라고 하는 화폐의 유통 속도가 되겠어요. 자, 이건 뭐냐? 어떤 주어진 기간 동안에 화폐 한 단위가 몇 번 사용되었냐 하는 것을 나타내는 개념이에요. 이를테면 어떤 해에 통화량 전체가 1억 원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통화량이 1원이었는데 그것 전체 그 같은 기간에 전체 경제 내 거래 금액이 5억 원이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전체 거래 금액을 다 합쳐 보니까 5억 원이었는데 그때의 화폐량은 통화량은 1억 원이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1원이 평균적으로 5번 거래에 사용됐다고 볼 수가 있죠. 5억 원 나누기 1억 원 해서 그 개념이 바로 화폐의 유통 속도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식으로 표현하면 화폐 유통 속도를 V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면 이것은 바로 전체 거래 금액 T를 통화량 M으로 나눠준 것이 되겠어요. 그래서 M을 머니 서플라이고 이거는 통화량이 그 시점에 얼마나 존재했느냐를 나타내는 것이고 이거는 전체 거래 금액이 되겠어요. 이런 것을 화폐 유통 속도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요. 그런데 이렇게 정의는 우리가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지만 실제 이 화폐 유통 속도를 계산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왜? 화폐의 공급량, 통화량 공급이라는 것은 M이라는 것은 우리가 측정할 수가 있는데 이 전체 거래 금액이라는 것을 우리가 측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경제가 복잡해지면서 우리나라 전체에서 2015년 1년 동안에 전체 거래가 얼만큼 일어났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사실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죠. 따라서 이걸 대신에 전체 트랜잭션의 밸류 대신에 우리가
화폐 유통 속도를 어떻게 표시를 하냐, 뭘 쓰냐 하면은 이거 대신에 우리가 명목 GDP를 사용을 해서 화폐 유통 속도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화폐 수량설에서의 화폐 유통 속도는 바로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겠어요. 그리고 명목 GDP라는 것은 우리가 앞장에서 공부했듯이 GDP 디플레이터 곱하기 실질 GDP가 되겠죠. 그죠? GDP 디플레이터를 P라고 하고 실질 GDP를 Y라고 하면 PY가 명목 GDP PY가 될 거예요. 그래서 화폐 유통 속도는 명목 GDP 나누기 통화량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시할 수가 있겠어요. 자, 이 식을 이제 바꿔서 양변에다가 m을 곱해주면 mv는 py가 되겠죠. 이 식이 바로 나타내는 것이 화폐 수량설의 가장 기본이 되는 식이 되겠어요. 이것을 화폐의 교환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이 식은 근데 사실은 우리한테 특별하게 더 이상 얘기해 주는 게 없어요. 왜? 이 식은 여기에 정의에서부터 나오는 일종의 항등식이에요. 그죠? 여기에 이론이고 뭐고 아무것도 아직은 안 들어갔어요. 그냥 항등식을 표시한 것에 불과해요. 화폐 유통 속도를 정의하는 과정에서 항등식으로 표현된 것이고, 따라서 이 식은 항상 성립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이를테면 여러분들이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가서 2015년에 명목 GDP를 데이터를 받아요. 그럼 명목 GDP가 오른쪽 값이 될 것이고, 그러면 항등식이기 때문에 왼쪽 값도 오른쪽 값하고 항상 같아질 거예요. 또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가면 통화 공급이라는데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정의에 의한 통화량 데이터가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중에 뭐든지 간에 하여튼 잡아가지고 ML 값을 집어넣으면 V 값은 어때요? 한국은행 홈페이지를 아무리 뒤져봐도 화폐 유통 속도에 대한 데이터는 없어요. 이거는 이게 결정되고 M이 결정되고 명목 GDP가 결정되면 사후적으로 V는 계산이 되는 거죠. 이것은 항등식이기 때문에. 그죠? 따라서 이 식에서는 아직까지 어떤 이론 같은 것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그냥 두 개의 변수들 간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정의식이라고 또는 항등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화폐 수량설에서는 이제 여기다가 이런 그냥 정의식에다가 좀 생명을 불어넣어서 저기다가 이제 이론을 좀 집어넣는 그런 과정이 되겠어요. 자, 그것을 얘기하기 전에 이제 화폐의 수요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잠깐 생각을 해봅시다. 자, 화폐의 수요라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실질 화폐 또는 실질 화폐 잔고라는 개념을 도입을 합시다. 자, 왜 이것을 실질 변수로 만들었을까? P분의 M이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아까 내가 뭐라고 했어? P분의 1이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화폐 한 단위가 가지는 구매력이라고 표시를 했었죠. 그죠? 그러면 P분의 M은 뭐예요? P분의 1에다가 M을 곱한 거니까 경제 내에 존재하는 모든 화폐 전체의 가치가 얘기하고 있는 구매력의 총합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P분의 M은 화폐 전체가 가지는 구매력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을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실질 화폐에 대한 수요라고 생각을 하면, 화폐에 대한 수요라고 생각하면, 다시 말하면 가장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 지갑 속에 내가 오늘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화폐 수요라고 간단하게 해석을 하면, 가격이 높을 때 하고, 물가가 높을 때 하고, 물가가 낮을 때 하고, 여러분들이 지갑 속에 넣고 다니려고 하는 돈의 양이 달라질 거예요. 점심값이 3,000원일 때 하고, 점심값이 3만 원일 때 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다니기를 원하는, 지갑 속에 있기를 원하는 화폐의 양이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와서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중간에 커피 한 잔 마시고 뭐 이렇게 해서 쓸 하루의 용돈을 10,000원을, 요새 같으면 10,000원을 여러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루의 화폐 수요는 한 10,000원 정도가 될 거예요. 10,000원 정도를 지갑 속에 넣고 다니기를 원할 거예요. 그런데 모든 가격이 다 2배가 됐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점심값, 커피값, 모든 지하철값, 버스값 이렇게 2배가 됐다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10,000원만 갖고는 여러분들의 어떤 거래를 하는데 부족하다고 느낄 거예요. 따라서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다니기를 원하는, 지갑 속에 있기를 원하는 화폐의 양도, 다시 말하면 화폐 수요도 2배가 될 거예요. 결국 화폐 수요라는 것은 구매력 단위로 우리가 평가를 해야지, 그냥 명목금액으로 10,000원, 20,000원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화폐 수요를 우리가 실질 화폐 또는 리얼 머니 밸런스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여기에 대한 것으로 정의를 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문제는 이런 실질 화폐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느냐 하는 것이 되겠어요. 실질 구매력이라는 것이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냐. 고전화폐에서는 화폐 수요 함수, 화폐를 가지고 다니는 기본적인 목적이 아까 여기다 썼던 거래를 위해서, 미디움 오브 익스체인지에 의해서 화폐를 수요한다고 봤기 때문에 이 실질 화폐에 대한 수요는 무엇의 함수라고 생각을 했냐면 소득의 함수라고 생각을 했어요. 소득이 높아지면 거래가 그만큼 많아질 것이고, 거래가 많아지면 그만큼 화폐를 더 많이 가지려고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고전화폐의 화폐 수요 함수는 이제 여기다가 수요라고 D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봅시다. 이놈은 무엇의 함수냐면 소득 Y의 함수다. 그런데 그냥 간단하게 K 곱하기 Y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고전화폐의 대표적인 화폐 수요 함수, 또는 이 고전화폐라는 경제학자들이 다 어디서부터 나온 사람들이냐면 영국의 19세기 말 20세기 초반에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교에 있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식을 케임브리지 이케이션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자, 거래의 편의를 위해서 화폐를 실질 화폐를 보유하려고 하기 때문에 Y가 늘어나면, 소득이 늘어나면 그만큼 더 거래를 많이 하려고, 물건을 더 많이 산다든지 뭐 이렇게 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화폐 수요도 증가한다고 이렇게 봤어요. 그리고 여기 K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종의 하나의 그냥 상수가 되겠어요. 이 상수의 이름이 있는데 이것을 마샬이라는 경제학자가 처음 얘기를 했다 해서 마샬리안 K라고 이렇게 불러요. 이 알프레드 마샬이라는 사람이 여러분들 그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라는 책을 혹시 읽어본 학생이 있어요? 읽어본 학생이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경제학 입문 정도 수업을 듣고 한번 보면 읽을 수 있는 책이에요. 굉장히 재미있는 책인데, 그러니까 일종의 경제 학설사하고 비슷한, 맨 처음에 아담 스미스부터 시작해서 아직 죽지 않은 몇몇 경제학가까지, 원래 책 제목은 New Ideas from Dead Economist인데 죽지 않은 경제학자들까지 포함해서
한 열 몇 명 정도의 경제학자들을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의 이론, 그 다음에 그때의 시대적 배경, 뭐 이런 내용들을 설명해놓은 그런 책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어렵지 않고 경제학 입문 정도 수업을 들었으면 굉장히 쉽게 읽을 수 있고, 그리고 굉장히 재밌어요. 뭐 굉장히 유머도 많고, 그래서 언제 학기 중에 어려우면 방학 때라도 한번 꼭 읽어보기를 바라요. 거기에 유명한 어떤 대가의 한 명으로서 나오는 사람이 바로 또 이 마샬이에요. 알프레드 마샬이라는 사람. 알프레드 마샬이 쓴 경제학 원론이라는 책이 뭐 어떤 경제학의 바이블처럼 그 이후에 됐고, 그 책에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미분이라는 개념을 경제학에 처음 도입한 사람도 바로 이 알프레드 마샬이 되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경제학하면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 또 많은 경제학자들의 어떤 모토가 되는 차가운 지성과 뜨거운 감성, 뭐 그래서 쿨 헤드 웜 하트 뭐 이런 얘기 한 것도 알프레드 마샬이고, 그래서 한번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아담 스미스 뭐 그다음에 데이비드 리카르도 비교 이론이 어떻게 나온 건지, 아담 스미스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다음에 마샬, 알프레드 마샬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여러 명의 경제학자들, 최근에 뭐 죽은 지 얼마 안 된 뭐 우리 나중에 얘기했지만 밀턴 프리드만이라든지, 그리고 아직 살아있는 뭐 노벨상 수상자인 루카스라든지 이런 사람들까지 다 거기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K라는 것은 일단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은 상수라고 봤어요. 어떤 경제 제도나 이런 거에 의해서 결정되고 변하지 않는 상수라고 봤고, 따라서 이런 간단한 1차 함수 형태의 화폐 수요 함수에 의하면 소득이 늘어나면 화폐의 실질 화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 그래서 두 개는 플러스 관계가 있고, 이 과정은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한 화폐의 교환의 매개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강조한 그런 식이 되겠어요. 자, 이 두 개의 식으로부터 이제 화폐의 교환 방정식, 그 다음에 화폐 수요 함수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 두 개를 합쳐놓으면 우리가 여기서부터 K라고 하는 놈이 화폐의 교환 방정식에서는 뭐하고 같아져요? 이 식을 여기서 P를 양변을 P로 나눠주면, 그죠? 그럼 P분의 M이 될 것이고, 그러면 그 다음에 양변을 V로 나눠주면 이쪽은 V분의 1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K라는 놈이 결국 뭐하고 같아지냐 하면 화폐 유통속도의 역수가 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마샬리안 K라는 것은 바로 다름 아닌 화폐 유통속도의 역수의 개념이다 라는 것이 되겠어요. 자, 해석을 해보면 화폐 소득에 따라서 소득 한 단위가에 따라 한 단위가 늘어나면 화폐 유통속도가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나타내는 상수가 K일 거예요. 그죠? 만약에 K 값이 크다 그러면 주어진 어떤 소득에 따라서 화폐 수요가 더 굉장히 크다는 얘기죠. 소득이 100만 원이다 라고 했을 때 K 값이 굉장히 크면 화폐를 많이 보유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화폐를 많이 보유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가 화폐를 많이 갖고 있으면 그만큼 화폐가 거래에 사용되는 빈도는 줄어들겠죠. 그렇죠? 화폐 유통 속도는 작아질 거예요. 그렇죠? MPY 같은 것이 다 똑같은 상태에서 K가 크다는 것은 화폐가 그만큼 덜 빈번하게 거래에 사용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두 개는 K와 V분의 1은 서로 역의 관계가 있을 거예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좀 전에 얘기한 화폐 수량설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화폐 수요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 이해를 했으니까 화폐 수량설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화폐의 교환 방정식으로 돌아가서, 이 자체는 항등식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한테 별다른 얘기를 해주고 있지를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것을 이론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가정을 여기다가 집어넣읍시다. 어떤 가정이냐면 화폐의 유통 속도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가정을 하나 도입을 합시다. 화폐 유통 속도는 아까 화폐의 수요 함수에 생각하면 K라고 하는 놈이 그냥 고정되어 있는 어떤 일정한 값이다
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이 식을 다시 쓰면 v 위에다가 어퍼바를 써서 이렇게 고정된 값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봅시다. 자,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나니까 그러면 이제 요 놈이 이제 고정된 값이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는 놈이 돼버렸고 나머지 남는 놈들 m과 py가 남았어요. 다시 얘기하면 이제 통화량이라고 하는 놈이 이 m이라고 하는 놈이 바로 뭘 결정하는 것처럼 돼요? 명목 GDP를 결정하는 것처럼 식이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통화량을 늘리면 m을 늘리면 py가 늘어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화폐 수량설에서는 통화량이 명목 GDP의 이제 하나의 결정 요인이 될 수 있을 텐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중요한 것 우리가 3장에서 뭘 공부를 했어요? Y라는 것은 어떻게 결정된다고 얘기를 했냐면 그 경제가 가지고 있는 노동과 자본의 양 그리고 기술 수준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통화량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Y는 생산함수에 의해서 결정이 됐어요. 그죠? 이놈에 의해서 결정이 됐었어요. 그죠? 따라서 이제 V는 고정이고 Y는 여기에 의해서 결정되니까 남는 건 뭐예요? M하고 P밖에 안 남죠. 그죠? 그러면 뭐예요? P는 M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처럼 이놈은 중앙은행이 결정하는 것이고 통화량은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럼 물가라는 건 어떻게 결정되냐? 중앙은행이 공급하는 통화량에 의해서 물가가 결정된다. Y는 생산함수에 의해서 결정되고 V는 고정이니까 결국 통화량을 얼만큼 늘리느냐 줄이느냐에 따라서 물가 수준이 얼마나 높으냐 낮으냐가 결정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이것이 바로 고전학파가 얘기한 화폐 수량설이 되겠어요. 장기적으로 물가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된다? 통화량에 의해서 결정된다. 돈이 많이 풀면 중앙은행이 돈을 많이 공급하면 물가가 높아지고 중앙은행이 굉장히 긴축적으로 돈을 많이 풀지 않으면 그러면 화폐 공급을 줄이면 물가가 낮아진다. 이런 내용이 되겠어요. 자, 이것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이것을 증가율의 형태로 바꿔봅시다. 증가율의 형태 우리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증가율 형태로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수학적으로 하면 로그를 취하고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나중에 거시2에서는 뭐 그런 수학도 잠깐 여러분한테 얘기를 하겠지만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걸 증가율의 형태로 바꾸면 곱하기로 돼 있는 것이 증가율로 하면 더하기가 된다는 정도만 우리가 기억을 합시다. 그래서 이걸 증가율의 형태로 바꾸면 곱하기가 더하기가 돼서 통화량의 증가율은 더하기 유통속도의 증가율은 물가의 증가율 더하기 GDP의 증가율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고 합시다. 여기서 델타라고 하는 것은 이 놈은 사실은 어떤 의미냐 하면 더 정확하게 쓰면 이를테면 2015년의 통화량 2016년의 통화량 2016년의 통화량에서 2015년의 통화량을 빼준 것을 2015년의 통화량으로 나눠준 것. 이것이 증가율이죠. 그죠? 증가율을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해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에 불과해요. 이 부분을 변화분으로 표시해서 이렇게 표시하고 여기 15년, 16년 이런 것은 그냥 무시하고 이렇게 썼어요. 우리가 1년 단위로 할 때는 이렇게 쓰지만 이것을 1년 단위가 아니라 뭐 이를테면 한 달 단위, 하루 단위, 뭐 1시간 단위, 1분 단위 이렇게 점점 줄이면 이 차이가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걸 굉장히 이런 식으로 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운 미분 개념으로 점점점 극한으로 수렴한다고 생각을 해도 될 거예요. 어쨌든 증가율의 형태로 이렇게 표시를 하면 곱하기가 더하기가 돼서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뭘 가정했냐면 화폐의 유통속도는 고정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고정이라는 말은 이게 얼마라는 얘기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니까 0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죠? 화폐 유통속도의 증가율은 0.
그 다음에 요 놈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경제 성장률이라고 얘기했어요. 실질 경제 성장률이랑 마찬가지죠. GDP의 증가율이니까. 그죠? 이게 경제 성장률이에요. 그 다음 P의 증가율은 뭐라고 표시를 해요? 우리가 파이라고 주로 얘기를 해서 인플레이션율이 되겠죠. 그죠? 자, 우리가 여기서 통화량이 바로 물가 수준을 결정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걸 증가율로 바꿔놔도 마찬가지예요. 경제 성장률은 여기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화폐 유통 속도는 제로니까 통화량 증가율이 바로 인플레이션율을 결정하는 것이 돼버릴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2016년 1월 달에 정부가 이렇게 보니까 금년도의 경제 성장률이 실질 경제 성장률이 한 3%쯤 될 것이다. 우리 지금 상 단계에서 3%가 되느니 마느니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3%쯤 된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나서 화폐 유통 속도를 보니까 화폐 유통 속도는 별로 변화가 없을 것이다. 0%가 될 것이다. 아니면 이것도 사실은 꼭 0%일 필요는 없고 정부가 생각하기에 화폐 유통 속도는 과거의 어떤 데이터를 갖고 추세를 보니까 매년 한 평균적으로 1% 정도씩 감소하더라. 그러면 이게 한 마이너스 1% 정도라고 이렇게 가정을 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정부가 이제 인플레이션율을 금년도의 인플레이션율을 한 2% 정도로 가정하기 위해서는 목표 인플레이션율이 한 2%쯤 되기 위해서는 통화량 증가율을 얼만큼 가져가야 되겠어요? 통화 증가율이 얼마가 되면 인플레이션율이 2%가 될 거예요. 화폐 수량설에 따르면 얼마가 돼요? 이게 2%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가 5%고 그러면 M의 증가율은 6%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금년도에는 통화량 증가율을 한 6%쯤 가져가면 인플레이션율을 2% 정도에서 안정시킬 수가 있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게 가장 간단한 형태의 통화 공급에 대한 어떤 일종의 룰 같은 거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과거에는 한 30년 전에는 사실 이런 식으로 통화 공급 목표치를 설정을 했었어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좀 그랬고 다른 선진국에서도 이 식에 의거해서 대충 보면 내년도 실물 경제 성장률이 얼마큼 나올지 알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과거 추세나 이런 걸 이게 급작스럽게 확확 변하지는 않기 때문에 대충 이 값을 잡아서 어느 정도 가정을 하고 그러면 인플레이션율과 통화량 증가율 사이에는 1대1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걸 높이면 이놈이 높아지고 이걸 낮추면 이게 낮아지니까 이게 목표치가 어느 정도 설정이 되면 통화량 증가율을 얼만큼 가져가야 되겠다라는 어떤 감이 잡힐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화폐 교환 방정식이 이런 식으로 통화 정책의 어떤 하나의 판단 근거가 되는데도 사용이 됐었어요. 지금은 이렇게 안 해요. 지금은 이렇게 안 하지만 과거에는 몇십 년 전에는 이런 것이 하나의 기준이 될 수가 있었어요. 자, 이제 이 화폐 수량설을 조금 더 나가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합시다. 지금까지 한 얘기가 사실은 화폐 수량설의 다인데 이걸 제로라고 놓고 나면 그 다음에 파이라고 하는 놈은 인플레이션율이라는 것은 우리가 저 식에 의거해서 통화량의 증가율에서 경제 성장률을 빼준 것이 될 거예요. V가 제로라고 V의 증가율이 0이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전에 여기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때는 경제 성장률은 생산함수에서 결정됐다고 보고 인플레이션율을 맞추기 위해서 통화량 증가율을 얼마큼 가져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했었는데 그걸 거꾸로 또 이번에는 반대로 해석을 하면 인플레이션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요 차이에 의해서 결정된다. 예를 들어서 통화량 증가율이 실질 경제 성장률보다 더 높으면 인플레이션율이 플러스가 될 것이고, 그죠?
통화량 증가율이 실질 경제 성장률보다도 낮으면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근데 경제가 성장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y분의 델타 y가 경제 성장률이 플러스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아까 처음 생각했던 거래라는 것을 value of transaction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경제가 점점 성장하고 있다. 경제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거래가 더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거래가 더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는 그 거래가 많아지는데 부합하게 통화량 공급도 최소한 그 정도는 가져가 줘야 된다는 얘기가 될 거예요. 그죠? 따라서 이놈이 이거보다 부족하다 그러면 이제 인플레이션이 마이너스가 되고 거래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돈은 그만큼 없기 때문에 돈은 시중에 그만큼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마이너스가 될 수 있고 반대로 이놈이 너무 높아지면 이거에 비해서 너무 높아지면 그 높아진 만큼이 인플레이션의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V가 상수라는 가정에서 인플레이션율은 이렇게 결정이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요놈은 통화량 증가율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외생적으로 결정돼서 들어온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들어올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가정을 한 것이 가격이 신축적이라서 Y라고 하는 놈이 생산함수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다고 이렇게 가정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중간시험 끝나고 나서 공부하는 단기 모형에서는 이제 이 가정들이 지금 얘기했던 이런 논리들이 다 무너져 버려요. 왜 무너져 버려요? 통화량을 증가시킨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지금 통화량이라는 것은 중앙은행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얘기를 했죠.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결정하는데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높이는 이유가 뭐예요? 거래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좀 높여준다는 거 말고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경제를 너무 불황으로 빠지거나 또는 경제를 너무 호황이 돼가지고 과열되는 것을 방지하고 경제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것. 또 물가가 너무 올라가지고 올랐을 때 물가를 안정시키고 물가가 너무 낮을 때는 물가를 올리고 하는 이런 경제 안정이 중앙은행의 목적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것도 이제 최근에는 조금 바뀌어가지고 우리 나중에 2학기 중간시험 끝나고 나서는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어쨌든 이 통화량이라는 것을 변화시킴으로써 뭔가 Y에 영향을 주고자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중앙은행의 의도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보는 이 화폐 수량설에서는 이놈을 변화시켜봤자 이놈이 하나도 변하지가 않았죠. 두 개의 관계는 전혀 없는 거예요. 그죠? 이놈이 변하면 이쪽으로만 영향을 주지만 실제 단기 모형에서는 우리가 중간시험 끝나고 볼 단기 모형에서는 이게 변하면 여기도 영향을 주고 여기도 영향을 주게 돼 있죠. 여기에 영향을 안 준다 그러면 중앙은행이라는 것의 기능 중에 경제 안정화 기능은 사실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현실에서는 이놈이 증가하면 이놈도 증가를 하고 이놈이 떨어지면 이놈도 떨어지고 하는 그런 메커니즘이 작동을 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단기에서 보고 그렇지만 다시 결론부터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단기에서는 통화정책의 변화가 Y에 영향을 주지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장기로 가면 길게 보면 M의 변화는 Y의 변화에 영향을 준다기보다는 P에 영향을 주는 인플레이션에만 영향을 주는 식으로 바뀔 거예요. 즉 우리가 실제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짧은 기간 안엔 통화량이 변할 때 Y도 영향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뭐 한 10년 이렇게 길게 보면 통화량을 아무리 높여봤자 Y에는 아주 단기적인 효과만 있지 장기적으로 Y를 높이지는 못한다. 장기적인 효과는 다 이쪽으로만 간다라는 것이 되겠어요. 그래서 어떤 시계열을 보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통화량의 변화는 인플레이션의 변화를 초래를 하고 또 우리가 국가 간 비교를 해서 이 세상에 있는 한 뭐 수십 개 나라의 데이터를 쫙 모아서 봤더니 그리고 과거 한 20, 30년 동안에 각 나라의 평균 통화량 증가율과 평균 물가 상승률을 인플레이션율을 계산을 해봤더니 통화량 증가율이 높았던 나라일수록 평균적으로 인플레이션율도 높았었더라 하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화폐 수량설이라고 하는 내용이 우리가 중간시험 뒤에 배울 단기에서는 성립하지 않지만 장기에서는 성립을 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계속 지금 장기 모형을 공부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화폐 수량설이라는 것은 통화량이라고 하는 것이 물가를 결정한다는, 장기적으로 물가를 결정한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이게 고전학파 이론이지만 지금도 장기적으로 보면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통화량이다라는 것이 될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아까 잠깐 얘기했던 밀턴 프리드만이라는 시카고 대학에 있었던 노벨 경제학 수상자는 지금 이제 돌아가셨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인플레이션은 언제 어디서나 화폐적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우리 고전학파의 어떤 전통을 이어받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제학자이기도 했지만 그것이 반드시 고전학파뿐이 아니라 어떤 학파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길게 보면, 긴 시간 동안 보면 통화량에 의해서 화폐의 공급이 얼마나 높았느냐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의 크기가 결정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 다음 얘기를 이제 해봅시다. 이제 통화량과 인플레이션 간의 관계를 봤으니까 이때 인플레이션과 이자율의 관계로 한 단계 더 나가봅시다.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통화량 증가율에 의해서 결정이 됐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결정된 것이 이제 결정된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이자율에 영향을 미치는지 하는 것을 보도록 합시다. 특히 명목 이자율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하는 것을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명목 이자율은 어떻게 쓴다 그랬어요? 실질 이자율과 더하기 인플레이션율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뭐 정확하게 표시하면 여기다가 인플레이션이나 기대 인플레이션이 되겠지만,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씁시다. 이것을 우리가 역시 고전학파 경제학자인 피셔의 이름을 따서 피셔 이퀘이션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자, 이 얘기는 이 식을 들여다보면, 자, 여기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전에 봤듯이 화폐 수량설에 의해서 통화량 증가율에 의해서 결정이 됐어요. 장기적으로. 그죠? 실질 이자율은 어떻게 결정이 됐었나요? 실질 이자율은 지난 실질 이자 결정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죠? 어떻게 결정이 됐어요? 저축과 투자가, 폐쇄 경제에서는 저축과 투자가 일치되는 점에서 실질 이자율이 결정이 됐었어요. 그죠? 이것은 S=I라는 대부자금 시장에서 결정이 됐었어요. 그죠? 다시 말하면 실질 이자율 결정에는 통화량 증가율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죠. 통화량 증가율은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지만 실질 이자율엔 영향을 주지를 못했어요. 그 과정도 나중에 우리 중간시험 뒤에 본 케인지안 경제학에서는 깨져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중간시험 전까지는 우리가 고정학파 또는 가격이 신축적인 상황에서는 실질 이자율은 여기서 결정되고 통화량 증가율은 실질 이자율에는 영향을 못 주게 되겠죠. 그 얘기는 명목 이자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렇게 되면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실질 이자율은 S=I에 의해서 결정이 됐으니까 주어져 있고, 중앙은행이 통화량 증가율을 높이면 인플레이션율이 높아져서 바로 명목 이자율이 높아지겠죠. 명목 이자율과 인플레이션 간에 다시 1대1 관계가 성립이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실질 이자율이 단계에서 이게 완전히 고정이라고 한다 그러면, S=I에서 변화가 없다라고 한다면 인플레이션율이 2배가 되면 이게 1%에서 2%로 올라가면 명목 이자율로 그만큼 1%포인트만큼 더 올라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인플레이션과 이자율 간의 이런 관계,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명목 이자율이 올라가는 이런 관계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피셔 이펙트라고 이렇게 불러요. 피셔 이퀘이션이라는 말은 이 식 자체를 그냥 나타내는 것일 뿐이고, 피셔 이펙트라고 하는 것은, 피셔 효과라고 하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변했을 때
명목이자율이 얼만큼 변하느냐를 나타내 주는 것을 피셔 이펙트라고 불러요. 이게 변화가 없다. 실질이자율이 그냥 고정이다라고 하면 이놈이 1%포인트만큼 올라갔을 때 이놈도 1%포인트만큼 올라가겠죠. 100%의 피셔 이펙트가 성립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피셔 이펙트가 100% 성립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현실에서는 이놈이 1%포인트 올라가면 여기 뭐 한 0.7% 정도 포인트 정도 올라갔다. 그러면 100%는 아니지만 부분적인 피셔 이펙트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불러볼 수가 있겠죠. 실제로 우리가 명목이자율, 실질이자율이라고 할 것이 사전적인 실질이자율과 사후적인 실질이자율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더 정확하게는 이게 그냥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값, 예상치를 표현해서 사전적인 실질이자율을 정의하는 게 더 맞다고 얘기를 했었죠. 이렇게 식을 써놓고 이제 해석을 해봅시다. 이렇게 써놓으면 명목이자율을 결정을 할 때 이를테면 2016년 1월 1일 날 신한은행이 2016년에 정기예금 금리를 얼만큼으로 결정할 것이냐, 이걸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 금리를 정기예금 금리를 결정하는 사람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실질이자율이 얼만큼이라는 것이 주어져 있으면, 만약에 여기에 의해서 주어져 있으면 여러분들은 2016년 1년 동안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얼만큼 변할 것인지를 생각을 해보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금년에는 뭐 여러 가지 경제도 안 좋고 그 다음에 뭐 국제 유가도 떨어져 있고 이러니까 인플레이션율이 한 1%포인트 정도밖에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실질이자율이 예를 들어서 2%다. 그러면 2%에다가 기대 인플레이션율 1%를 더해가지고 1월 1일 날 명목금리를 결정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으면 이놈도 높아지고 이게 낮으면 이게 또 낮아지고, 그래서 이거 두 개 간의 관계를 나타내 주는 것이 피셔 이펙트고,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고전악파 모형, 장기 모형에서는 실질이자율이 여기에 의해서 결정됐기 때문에 암묵적으로 100%의 피셔 이펙트가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실제 데이터를 보면 이게 100%인지는 100%가 아닐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는 하나의 벤치마크 모형으로서 장기 모형에서는 피셔 이펙트에서는 피셔 이펙트가 100% 성립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자,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지금까지 뵀던 화폐 교환 방정식과 피셔 이퀘이션을 이용을 해서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자, 먼저 화폐 유통 속도는 고정이라고 합시다. 상수라고 합시다. 이 얘기는 화폐 유통 속도의 증가율이 0이라는 뜻이죠. 자, 그런 상태에서 문제에서 통화량 증가율이 5%이고 그 다음에 실질 경제 성장률이, 생산함수에서 결정된 실질 경제 성장률이 2%라고 합시다. 그리고 저축과 투자가 결정되는 대부자금 시장에서 결정된 실질이자율이 4%라고 합시다. 이놈은 중앙은행이 결정한 거니까 외생적이고, 그죠? 이놈은 우리가 3장에서 배웠던 생산함수에서 결정된 거고, 이놈은 대부자금 시장에서 결정된 거예요. 그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첫 번째 문제는 명목이자율이 이제 어떻게 얼마가 될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어요. 자, 명목이자율은 피셔 이퀘이션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이 될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실질이자율은 4%라는 걸 아는데 모르는 거는 물가상승률을 모르죠. 물가상승률은 여기서 어떻게 예상이 돼요? 화폐 교환 방정식에 의해서 이 식에 의해서 결정이 될 거예요. 그러면 요놈이 2%고 이게 0%고 이게 5%니까, 그죠? 인플레이션율은 얼마가 돼야 돼요? 3%가 돼야 되겠죠. 이게 3%가 되면 실질이자율이 4%고 물가상승률이
3%니까 이놈은 명목이자율은 7%가 되겠네. 그러면 만약에 중앙은행이 이제 통화량 증가율을 5%가 아니라 이거를 7%로 2%포인트만큼 더 높였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중앙은행이 통화량 증가율을 2%포인트만큼 높이면, 즉 이게 7%가 되면, 그러면 명목이자율은 몇 %만큼 변할까 하는 게 두 번째 문제가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7%가 되면 이게 7%라고 하더라도 Y의 증가율은 영향을 안 받을 테니까 물가 상승률만 영향을 받겠죠. 그러면 이게 5%가 될 것이고, 이게 5%가 되면 역시 실질 이자는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4 더하기 5가 돼서 9%. 명목 이자율이 2%포인트만큼 더 높아졌죠. 100%의 피셔 이펙트가 작동을 해서 중앙은행이 통화량 증가율을 2%포인트만큼 증가시키면 인플레이션율도 2%포인트만큼 증가하고 명목 이자율도 2%포인트만큼 높아지는 결과가 나타났어요. 자, 이번에는 세 번째 문제에서는 무슨 일로 해서 세계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져서 성장률이 1%포인트만큼 떨어졌다고 합시다. 이게 1%가, 경제 성장률이 1%가 됐어요. 경제 성장률이 1%가 됐을 때면 인플레이션율은 얼마가 될까? 이것은 다시 5%라고 합시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율은 얼마가 되겠어요? 4%가 되겠죠. 그죠? 성장률이 2%에서 1%로 떨어지면 인플레이션율은 아까 3%였는데 4%로 높아졌어요. 통화증가량 증가율이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이놈이 떨어지면 이놈이 반대로 올라가는 효과가 발생을 했어요. 자, 그러면 다음 문제는 만약에 인플레이션율을 3%로, 4%로 인플레이션이 올랐는데 이게 별로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달가운 얘기가 아니니까 이것을 3%로, 인플레이션을 3%로 그냥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게 문제가 되겠어요. 즉 성장률이 2%에서 1%로 떨어져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은행이 계속 통화량 증가율을 5%로 가져가면 인플레이션율은 4%가 되는데 인플레이션율을 4%가 아니고 3%로 원래 수준으로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은 통화량 증가율을 이번에는 이걸 3%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통화량 증가율을 4%로 낮춰야 된다는 얘기죠. 성장률이 떨어져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효과가 여기서 발생을 하는데 통화량 증가율이 변화가 없으면 그것이 싫으면은 통화량 물가 상승률도 낮을 원래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통화량 증가율도 성장률 떨어진 것만큼 낮춰줘야 된다는 뜻이죠.